특별 보증면 추가 논문 일본인은 어디에서 왔는가? 냉철한 논쟁을 하지 못하는 일본 고고학계. 현재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강국 중 그 문화와 환경에 가장 특색이 있는 민족인 일본인이다. 일본어의 기원 문제는 언어학 내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며 세계의 어떤 주요 언어도 여태껏 일본어처럼 다른 언어와 유사성 논란에 휩싸인 적이 없다. 일본인은 과연 누구이며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일본으로 건너왔는가? 또 어떻게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를 진화해 왔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일본인의 자화상을 규정하고 다른 민족이 일본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현재 일본은 국제 관계에서 점점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때로 이웃나라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지루하게 끌어온 신화에서 벗어나 그들의 연원에 대한 답을 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미 총균세의 이전 판에서 일본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지만 지리학적 결함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책이 처음 출간된 이래 일본인의 기원과 그 언어의 연원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쌓였고 이제는 내 이론의 전체 얼개에 일본을 끼워넣을 정도가 되었다. 결론을 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근거로 내세울 자료가 너무 모순적이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다른 동아시아의 민족, 특히 한국인과는 외모와 유전자 면에서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일본인에게서 유전적 특이성을 찾기 어렵다는 결론이 난다. 일본인은 자신들의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꽤 동질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일본인과 큰 차이를 보이는 홋카이도 최북단 섬에 사는 아이누족을 제외하면 일본 전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별로 차이점이 없다. 이로써 일본인이 동아시아 본토에서 최근에 이주해왔고 열도의 원주민을 대표하는 아이누족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어가 여느 동아시아 본토의 언어와 매우 밀접한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앵글로색슨족이 6세기경 유럽 본토에서 영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영어가 여타 게르만 언어와 밀접하게 연관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일본의 고대 언어와 일본인의 기원을 밝힐 또 다른 모든 증거 사이에 드러난 이 모순점을 어떻게 푼단 말인가. 여기에는 네 가지 상반된 이론이 있다. 나라별로 우수한 이론은 각각 다르다. 대부분 일본인의 기원을 BC 2만 년 전 빙하기에 일본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점차 진화한 것이라는 견해를 취한다. 또 중앙아시아에서 유목을 하던 기마 민족이 4세기경 한국을 거쳐 일본을 정복했을 거라는 이론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이 이론대로라면 그들은 결코 한국인이 아니다. 반면 서구 많은 고고학자와 한국인이 선호하는 이론은 일본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진 않았지만 일본인이 BC 400년을 전후해 한국에서 벼농사와 함께 이주한 자들의 후손이라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이 세 이론에서 거론된 이들이 모두 뒤섞여 오늘날 일본인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기원에 관해 비슷한 의문을 발생했다면 냉정한 논의가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일본인에게 향할 때는 그렇지 않다. 유럽 외 지역의 여러 나라와 달리 일본은 개화를 시작해 19세기 후반 산업화를 일굴 때 정치적 독립과 문화를 보존했다. 이는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인은 서구 문화와 강력한 영향력과 마주해 자신들의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골몰하고 있다. 일본인은
일본어와 일본 문화가 너무도 독특해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복잡한 발전 과정을 밟아왔다고 자부한다. 일본어가 다른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곧 문화적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라고 여기는 것이다. 1946년까지 일본 학교에서 712년과 720년에 쓰인 연대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사의 신화를 가르쳤다. 이 연대기는 창조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신 아마테라스가 손자 니니기를 일본 규슈 지방에 내려보내 지상의 신과 결혼시켰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니니기의 증손자 진무는 신성한 새의 도움으로 적을 무력화한 뒤 BC 660년 일본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 이 BC 660년이라는 연도와 일본 왕실이 등장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 사이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가공의 왕을 13명이나 만들어내기도 이른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일왕 히로히토는 마침내 일본인에게 본인이 신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표한다. 그때까지 일본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왕이 신의 핏줄이라는 틀에 맞추어 역사를 설명해야 했다. 오늘날에는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제약은 남아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유적으로 300년에서 686년 사이에 세워진 거대한 고분군이 158개 있다. 일본의 고대 왕가와 왕실의 유물이 보존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유적지는 여전히 왕실 유물 관리소 소유로 남아있다. 고분을 조사하는 일지는 일은 신성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일본 왕실의 기원을 연구하는 것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그들의 선조가 오늘날 미국인과 관련이 없다고 고고학적 결론을 내리지만 일본에서는 어찌 되었건 옛 조상이 오늘날의 일본인으로 이어졌다고 믿는다. 그 결과 일본은 고고학 분야에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많은 천문학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고고학에 쏟는 대중의 관심도 높다. 일본 고고학자들은 해마다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 1만 명이 넘는 인부와 5만 명이나 되는 현장 노동자를 고용한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중국보다 20배나 많은 유적지가 발굴되었다. 수많은 유물이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 나오고 중앙 일간지의 일면에 실린다. 현대 일본인이 조상을 밝혀내려고 과거 일본으로 돌아간 것이 다. 유물을 설명하는 고고학자들은 일본의 옛 주거지가 다른 나라와 달리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한 고고학자는 2000년 전 유적지를 설명하면서 쓰레기 더미에 주목했다. 그는 유적지에 살던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곳에 버린 것은 아주 먼 옛날부터 청교를 생활한 경과이며 이는 오늘날 우리 후손에게 자부심을 주는 일이라고 강의할 정도다. 일본 고고학계가 냉철한 논쟁을 하기 힘든 이유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일본인의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사람들 중 문화를 전달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누가 문화적으로 우월한가? 미개한 야만인은 누구이며 땅에 대한 역사적 당위를 내세울 수 있는 나라는 어디란 말인가?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에는 300년에서 700년의 사람들이 왕래하고 물자를 교역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매우 풍부한데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다는 증거이며 한국에서 노예와 장인을 보내온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본이
한국이 일본을 점령했고 일본 왕실을 세운 이들은 한국인이라고 맞서는 시기다. 결국 일본이 1910년 한국을 병합했을 때 일본군 수뇌부는 이를 두고 상고 시대의 합당한 질서가 회복되었다며 축배를 들었다. 그 후 35년 동안 일본 점령군은 한국 문화를 말살하려 했고 한국인에게 자국어 대신 일본어를 배우라고 강요했다. 일본에서 수세대에 걸쳐 살아온 한국인은 여전히 일본 시민권을 얻기 어렵다. 일본에는 16세기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기념으로 한국인이 2만 명의 코를 베어 일본으로 가져가 묻은 코 무덤이라는 것이 있다. 한국인이 일본인이라면 질색하고 일본인이 한국을 경멸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외관상 다분히 신비로워 보이는 고고학적 논란이 어떻게 사람들을 흥분하게 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역사서가 쓰이기 이전의 일본의 대표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5세기 무렵의 에다 후나야마 가움이 그것이다. 은으로 장식된 이 철제의 검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장 중 하나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는 위대한 왕과 신하 그리고 초안이라는 한국인을 언급한다. 글자가 마모되고 유실되어 완전하지 못하므로 대부분 의미를 추측해야 한다. 일본 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유실된 글자가 8세기에 쓰인 일본 연대기에 기록된 미즈하와케 왕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그런데 1966년 한국 역사학자 김석형이 일본 학자들을 경악하게 할 만한 의견을 내세웠다. 유실된 금속 글자 속 이름이 사실은 한국의 계로왕이고 이름이 기록된 신하는 일본의 일부를 점령한 한국의 봉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상고시대의 합당한 질서란 말인가? 오늘날 일본과 한국은 모두 경제 부국이 되었다. 그러나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이 두 나라는 잘못된 신화와 참혹했던 과거라는 굴절된 렌즈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본다. 이 대단한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대립한다면 동아시아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 일본인이 진정 누구이며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인과는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는지 하는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은 그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기초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풍부한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특이한 지리와 환경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영국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두 나라는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군도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영국보다 다소 크고 대륙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일본의 총 면적은 37만 8,000km 제곱킬로미터이다. 이는 영국보다 2배가량 큰 수치로 미국 캘리포니아 면적과 거의 비슷하다. 영국은 프랑스 해안에서 겨우 35.4km 떨어져 있을 뿐이지만 일본은 아시아 본토에서 177km, 러시아 본토에서 290km, 중국 본토에서 740km나 떨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틀어 일본과 아시아 본토의 관계보다 영국과 유럽 본토의 관계가 밀접했던 까닭은 아마도 이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서기 이후 영국은 유럽 본토로부터 4번 침략을 당했는데 일본은 단 한 번도 침략을 겪지 않았다. 1066년 노르만족이 영국을 침략한 이래 영국은 세기마다 대륙에서 전쟁을 일삼았지만 일본군은 전 시대와 16세기 말에 한국을 침략한 이후에는 19세기가 되기까지 아시아 본토를 침략한 적이 없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 때문에 일본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영국보다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기후를 살펴보자. 일본은 연평균 강수량 4,064m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다. 더욱이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유럽에 비해 일본은 비는 초여름에 집중된다. 많은 강수량과 여름의 집중호우 덕분에 일본은 같은 기후의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확량을 보인다.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이 산 아래 토지에 따라 흘러넘치는 강물의 퇴적물이 유입된 비옥한 토지로 여기에는 산출량이 많은 노동집약적 벼농사를 한다. 일본 국토의 80%는 농사에 적합지 않은 산지이고 식량 생산지는 14%뿐이어서 식량 생산지 1제곱킬로미터당 일본의 인구 밀도는 영국의 8배에 이른다. 사실 일본은 식량 생산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집중호우 때문에 벌목한다 해도 산림이 빠르게 복구된다. 수천 년간 인구 밀도가 높았는데도 국토의 70%가 여전히 숲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일본을 찾는 사람들은 일본의 녹음이 우거진 나라라는 인상을 받게 된다. 숲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천연 목초지나 목장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돼지를 식용으로 길러왔다. 양과 염소는 드물며 소는 쟁기질을 하고 수레를 끌게 하려고 길렀지 식용으로 기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산 소고기는 킬로그램당 200달러 이상에 팔리는 고급 식재료로 자리 잡았다. 일본의 산림은 위도와 고도에 따라 다채로운데 일본 남부의 낮은 고도에서는 상록수, 중부에서는 낙엽수, 북부와 높은 고도에서는 침엽수가 자란다. 선사시대에는 호두, 밤, 도토리, 지엽수, 노도 밤나무, 열매 등을 딸 수 있는 과실수가 인간에게 매우 유용하다 했다. 숲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강줄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했다. 호수나 강 연안해, 서쪽의 동해, 동쪽의 태평양에서는 연어, 송어, 참치, 정어리, 고등어, 청어, 대구를 잡을 수 있었다. 오늘날 일본은 세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힌다. 어종의 중요도 다양성만큼이나 소비량도 많다. 또 조개나 굴, 기타 갑각류가 풍부하고 게, 새우, 가재, 해조류도 많이 잡힌다. 이렇듯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어종이 풍부한 바다는 일본의 선사시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일본인의 조상은 누구인가? 일본인의 기원을 고고학자가 수집한 증거로 논하기 전에 먼저 생물학과 언어학, 옛 초상화, 기록된 역사 등에서 살펴보자. 익숙한 이 유형의 증거물 사이의 모순점이야말로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은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네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19세기에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홋카이도는 역사적으로 아이누족이 주로 거주하던 지역이었다. 아이누족은 일본인이 다른 새 섬에 모여 살 때 주로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제한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일본인은 유전자와 두개골 형태뿐 아니라 외모까지 다른 동아시아 지역, 즉 중국 북부와 시베리아 동부, 특히 한국에 사는 사람들과 흡사하다. 심지어 내가 아는 일본인, 한국인 친구들 말에 따르면 슬쩍 얼굴만 봐서는 그들도 가끔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한다. 아이누족 이야기로 돌아가자. 아이누족은 독특한 외모 때문에 지구상 어떤 민족보다도 유전자와 관련된 글이 많이 남아있다. 아이누족 남자들은 누구나 턱수염이 덥수룩하게 나며 몸에도 털이 아주 많다. 아이누족은 지문이나 귓밥 형태 등 여러 유전적
형질을 고려할 때 어떤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일본에 정착한 캄카스 인종을 속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아이누족의 전반적인 유전적 조합을 보면 다른 동아시아 사람들이나 일본인, 한국인, 오키나와인과 관련성 또한 엿보인다. 아마도 그들의 독특한 외모는 아시아 본토에서 이주해 열도 안에 고립된 후 장후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진 유전자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독특한 외모와 수렵 채집 생활 방식 때문에 아이누족은 종종 고대 일본 내에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던 이들의 후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설에 따르면 일본인은 좀 더 최근에 와서야 아시아 본토에서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일본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사람들에게 일본어와 조목조목 닮은 다른 언어가 있을까 하고 물으면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을 테니까 말이다. 많은 학자는 일본어가 아시아의 알타이 어족 중 고립된 언어일 것이라고 간주한다. 알타이 어족에는 터키어, 몽골어, 시베리아 동부의 퉁구스어가 포함되는데 한국어도 대개 이 어족의 고립어에 간주된다. 어족 중 일본어와 한국어는 어쩌면 다른 알타이족 언어보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성은 좀 더 상세하게 공유하는 문법이라든가 프랑스어가 스페인어로 연결될 때 나타나는 어휘의 유사성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일반 문법 체계와 기본 어휘를 15% 정도 공유하는 데 그친다. 만약 일본어와 한국어가 정말로 관계가 깊다고 한다면 15%뿐인 공유 어휘는 이 두 언어가 5천년도 전에 서로 분리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가 분리된 것은 200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말이다. 아이누어와 일본어의 관계는 더욱 의심스럽다. 아이누어는 일본어와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생물학과 언어학적 고찰에 이어 일본인의 기원에 관한 세 번째 증거로 고대 초상을 들 수 있다. 일본 정착자들의 외모를 유추할 만한 가장 초기 유물은 1500년 된 무덤들 주위에 서 있는 한이와란 불리는 입상이다. 특히 눈 모양을 볼 때 이상들이 확실히 현대 일본인과 이나 한국인 같은 동아시아인을 묘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턱수염이 덥수룩한 아이누인과는 전혀 닮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일본인이 홋카이도 남부까지 아이누인을 대체해 살게 된 것이라면 이는 500년 전에는 이루어졌어야 한다. 1615년 일본인은 홋카이도에 무역 거점을 세웠고 그 후 그들은 백인 미국인이 인디언 원주민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홋카이도의 아이누인을 상대했다. 아이누인을 정복해 보호구역에 몰아넣고 무역 거점으로 일하도록 종용했으며 일본인 식량 생산자를 위해 땅을 빼앗았다. 저항에는 죽음이 뒤따랐다. 일본인 1869년 홋카이도를 점령했을 때 일본인 선생들은 아이누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기로 결의했다. 오늘날 아이누어는 실제로 소멸해버렸으며 아마 순수 아이누인도 없을 것이다. 일본에 대한 최초 기록은 중국 연대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진 문자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BC 108년에서 AD 313년까지 중국은 한반도 북부 지방을 점령했고 일본과 사절을
했다. 그 결과 중국인은 주위 여러 민족을 동의로 불렀으며 일본은 외 라는 이름으로 표기했다. 당시 외는 100여 개 소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일삼았다. 700년 이전에는 일본과 한국인에 대한 기록이 극히 일부만 존재되어 있으나 712년과 720년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연대기를 작성했고 한국도 뒤를 이었다. 일본과 한국의 연대기를 들춰보면 초기 역사를 복원한 초기 단계에는 지배 가문의 영화와 통치를 위해 열심히 사실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일본인이 자신들의 왕을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으로 설명하는 식이다. 그럼에도 연대기에는 한국 자체의 문화와 한국을 통한 중국 문화가 일본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불교가 도입되었고 글을 쓰게 되었으며 여러 기술과 관료제가 일본에 유입된 것이다. 연대기에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 한국에 사는 일본인에 대한 설명도 있다.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학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점령했다는 식으로 해석하지만 말다. 일본의 토기가 불러일으킨 충격. 지금까지 우리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기 이전 시대에 일본에 도착한 일본인의 조상에 관해 살펴보았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정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언어를 보면 적어도 5000년 전일 거라는 논의도 했다. 이제 이 퍼즐을 풀기 위해 고고학적 증거로 되돌아가 보자. 세계 어느 곳보다도 독특한 일본의 고대 사회를 엿볼 수 있다. 오늘날 일본과 동아시아의 해안은 얕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러므로 빙하기에는 이른 마른 육지였을 테고 바닷물을 빙하 속에 갇혀 수위가 현재보다 약 150m 아래였을 것이다. 그 시기 일본의 최북단 섬 홋카이도는 오늘날 사할린에서 러시아 본토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다리 역할을 했고 일본 남쪽 끝에 위치한 규슈는 한반도 남쪽을 오늘날 대한해협을 거쳐 다른 섬과 이어주는 다리였다. 일본의 모든 섬을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지금의 황해와 동중국해는 중국 본토까지 육지로 확장되어 있었다. 그러니 매머드가 다리처럼 이어진 육로로 일본에 걸어 들어가고 그 무리에 현재 일본의 곰이나 원숭이의 조상뿐 아니라 고대 인류의 조상도 포함되었을 것라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석기는 50만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일본 북부 지방에서 쓰던 고대 석기는 시베리아와 중국 북부 지방의 그것과 흡사하다. 그러나 일본 남부의 것은 한국과 중국 남부 지방 것을 닮았고 이는 북쪽과 남쪽에 걸친 두 다리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빙하기의 일본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었다. 영국이나 캐나다처럼 빙하로 완전히 덮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춥고 메말라 인간이 먹고 살 만한 작물이라곤 하나도 없는 숲을투성이 땅이었다. 빙하기 일본인은 이런 환경을 개척하며 성숙해졌을 것이다. 그들은 3만 년 정도 전에 뗀석기 대신 날카로운 간석기를 발전시킨 최초의 인류 중 한 무리였다. 영국 고고학계에서는 간석기의 발명이야말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향하는 거대한 문화적 진보를 낳은 수단이라고 설명하는데 그런 석기는 영국에서 식량 생산 문화가 시작되던 7천여 년까지 찾아볼 수 없었다. 약 1만 3천 년 전 세계의 빙하는 급속도로 녹기 시작했고 일본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했다. 기후, 강수량, 습도 등 모든 것이 좋아졌다. 작물의 생산성은 오늘날 일본 수준으로 높아졌고 빙하기 때 일본 남부 지방에만 분포했던 견과류를 맺는 낙엽수는 북부 침엽수림이
있던 곳까지 영역을 넓혔다. 인간에게 유용한 생산적인 산림으로 변한 것이다. 높아진 해수면은 육지로 이어진 다리를 덮어버려 이제까지 땅이었던 곳은 얕은 바다가 되었다. 일본은 이제 아시아 대륙의 일부에서 거대한 군도로 탈바꿈한 것이다. 해안에는 수많은 섬과 간석지가 드러났으며 바다에는 온갖 먹거리로 넘쳐나게 되었다. 빙하기가 끝나면서 일본에는 일본 역사상 아주 중대한 두 가지 변화 중 첫 번째 변화가 도래한다. 바로 토기의 발명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이제 물을 담을 그릇을 갖게 되었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릇을 빚어내게 되었다. 음식을 끓이고 삶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전에는 먹기 힘들었던 여러 식재료를 향유하게 되었다. 불에 직접 익히면 타거나 말라버려 먹을 수 없었던 채소, 쉽게 입을 벌리지 않던 조개, 독이 있거나 씁쓸하지만 영양가 높은 도토리 등을 데쳐서 먹기 좋게 만들었다. 아이들은 끓여서 부드럽게 된 음식을 먹으며 좀 더 일찍 젖을 떼게 되었고 따라서 출산 주기도 짧아졌다. 문자가 없던 시절 정보의 지식 창고였던 이 없는 노인들은 이제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토기가 촉발한 이 모든 결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일본의 인구는 몇천 명 수준에서 25만 명 정도로 급상승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일본인이 토기를 만들어 쓴 유일한 고대인은 아니다. 토기는 그 옛날 인류가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독자적으로 발명한 유산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토기는 일본에서 약 12,7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놀라운 소식은 1960년에 발표되었는데 처음에는 일본 과학자들도 믿지 못했다고 한다. 고고학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토기는 본토 대륙에서 발명되어 섬으로 흘러가지 주변부에 자리한 작은 사회가 세계 전역을 혁명적으로 진보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본 고고학자들의 경험으로만 봐도 동아시아에서 문화적 충격을 줄 원천은 중국이어야만 했다. 식량 생산이 그랬으며 문자가 그랬다. 금속을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기타 중요한 모든 발명은 중국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최초의 토기가 출토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고고학자들은 아직도 탄소 14연대 측정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 것을 제외하면 다른 초기 토기들은 중국 아니면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부근에서 발견되었다. 아시아 고고학자들은 일본의 기록을 깨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토기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유럽이 그보다 1000년이나 오래되었고 여전히 세계 기록을 세우고 있다. 섬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그 수준의 우월한 대륙에서 학습한 결과라는 편견이 있지만 일본의 토기가 불러일으킨 충격은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게 했다. 이에 덧붙여 일본이 처음으로 생산한 토기는 확실히 수렵체질민의 유산일 텐데 이 또한 기존 견해를 뒤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개 토기는 정주 생활을 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법이다. 유목민은 이동할 때마다 아기도 챙겨야 하고 무기류도 운반해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무거운 토기까지 사용하겠는가? 따라서 수렵체질민은 대개 토기를 쓰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정주 문화권은 식량 생산을 채택한 지역 외에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자연 환경은 너무나 풍요로웠고 사람들이 정착해 토기를 만들어 쓴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 여전히 생활의 중점은 수렵채집이었다. 집약적인 농경을 시작하기 전 일본인은 토기가 있었기에 1만여 년이 넘게 더 많은 식량을 얻기 위해 자연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농경을 시작하고 나서
천여 년이 흐르기 전까지 토기를 쓰지 않았다. 고대 일본인이 만든 토기가 오늘날의 것보다 기술적으로 단순한 것은 당연하다. 바퀴가 아닌 손으로 만들고 가마가 아닌 야외에서 굽고 상대적으로 불 온도가 낮았기에 매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각 시대의 표준에 맞게 여러 예술적 형태를 지닌 토기를 빚을 수 있었다. 토기가 굳기 전 진흙 위에 새끼줄을 굴리거나 눌로 장식을 한 것도 많아졌다. 일본인은 이를 두고 새끼줄 무늬라는 뜻의 조몬이라 하는데 이 용어는 후일 토기뿐만 아니라 토기를 만든 옛 일본인과 토기를 발명한 시기부터 소멸한 약 1만 년 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최초의 조몬 토기는 12,700년 전 일본의 남담의 섬 규슈에서 출토되었다. 그 후 토기는 북쪽으로 전파되어 9,500년 전쯤 오늘날의 도쿄 일대에 퍼졌으며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7,000년 전쯤 당도했다. 토기의 북상 과정은 견과류가 풍부한 낙엽수의 북상과 시기를 같이 하는데 식량이 많아지면서 정주 생활과 토기가 폭발적으로 들어갔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일본 남부에서 발명된 토기와 그 전파, 초기 조기 토기, 조몬 토기의 형태 등은 일본 전역을 통틀어 꽤 통일된 형태를 취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 특색이 가미된 10여 가지 토기가 일본 열도 2,400km에 걸쳐 발전된 것이다. 수렵 채집을 했는데도 인구 밀도가 높았던 조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남긴 수천 개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쓰레기 더미와 일본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조개 더미 유적에서 그 단서를 포착할 수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들은 사냥과 채집을 했고 낚시를 했으며 현대의 영양학자가 경탄할 만큼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했다. 주식은 견과류였다. 특히 씁쓸한 맛을 제거한 밤과 호두, 도토리, 시럽수 열매 등을 많이 먹었다. 가을이면 견과류를 상당히 많이 수확할 수 있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해 2m 너비에 2m 깊이의 땅을 파서 저장했다. 그 밖에는 딸기류, 과일, 씨, 나물, 구근, 새순, 뿌리를 먹었다. 고고학자들의 조몬 시대 쓰레기 더미에서 찾은 식용식물이 가지수는 64종을 헤아린다. 현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조몬인도 세계에서 해산물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조몬 시대에는 원양 어업으로 참치를 잡았고 오늘날 일본에서 그러한 것처럼 돌고래를 얕은 바다로 유인해 공봉으로 때려잡거나 작살로 잡았다. 물개는 해안에서 죽였고 연어는 산란기에 강으로 올라올 때 수확했다. 어망을 이용해 다양한 물고기를 잡았으며 사슴뿔을 깎아 만든 낚시 바늘도 썼다. 조개나 게, 해조류는 내륙에서 채집하거나 잠수를 해서 채집했다. 조문인의 두개골에서는 병리학 용어로 외골증이라는 병이 자주 발견되는데 이는 오늘날 잠수부에서 종종 나타나는 귓속뼈의 이상 성장을 뜻하는 병이다. 짐승 중에는 야생 멧돼지와 사슴이 주된 사냥감이었고 사냥과 곰이 뒤따랐다. 이들은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만들거나 활을 쏘거나 사냥개를 풀어서 잡았다. 조몬시대의 돼지뼈는 해안에서 조금 멀어진 곳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그곳은 돼지가 자생하는 곳이 아니어서 조몬인이 돼지를 가축으로 사육하는 실험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조몬인은 둘러싼 첨예한 논쟁 중 하나는 그들이 식량 생산에 기여했느냐는 것이다. 조몬 유적지에서는 종종 일본에서 야생 상태로 자생하는 식물의 잔해가 발견된다.
이것들은 오늘날에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서 팥, 녹두, 기장 등이다. 조문시대 유적에서 발견된 곡식들은 형태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 야생에서 채집한 것인지 기른 것인지는 알 수 길이 없다. 유적지에서는 일본 자생종이 아니지만 식용 가능하고 유용한 식물 종자도 발견된다. 메밀, 참외, 호리병박, 대마, 시소 등인데 아시아 본토에서 그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전해졌을 것이다. 조몬시대 말기쯤인 BC 1200년경에는 쌀, 보리, 조, 수수 등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 놀라운 단서들은 모두 조문인이 화전을 시작했다는 증거이지만 주요 경작 방식은 아니었다. 지금껏 언급한 음식은 모두 조몬시대 일본 지역의 전역에서 실제 먹은 것이다. 그렇지만 견과류가 풍부한 일본 북부의 살림에는 물개 사냥과 낚시와 더불어 구덩이에 저장하던 견과류가 특히 중요했다. 견과류가 부족한 남서부 지방에서는 조개가 좀 더 중요한 먹거리였을 거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조몬 사회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향유한 것은 사실이며 조몬인 개개인이 식단 또한 다채로웠다. 예를 들어 조몬인은 음식이 남으면 보관했다가 밤과 호두, 가루, 사슴 고기나 피, 다양한 종류의 새알 등을 섞어 오늘날로 치면 고단백 쿠키나 햄버거 같은 요리를 만들어 먹었다. 최근까지 추렵 채집 생활을 하던 아이누족도 질그릇을 물에 끓이고 온갖 종류의 식품을 넣어 섞어 먹었다. 어쩌면 조문인의 후예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삶을 영위해 왔는지도 모른다. 조문인은 토기를 사용하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유목 생활에서 정주 생활로 바뀌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들이 정주 생활을 했다는 다른 증거로는 무거운 석기, 수리 흔적이 보이는 반지하 주거지,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살던 주거 단지, 그리고 묘지를 예를 들 수 있다. 오늘날 수렵 채집민은 몇 주 만에 한 번씩 주거지를 이동한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집을 짓고 이동할 때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품만 남기고 모두 태워버리는 삶을 반복한다. 이는 유적지에서 발견된 증거로 밝혀진 조몬식 생활 양식과 매우 다른 모습이다. 조몬인의 정주 생활 양식은 중심지에서 짧은 거리 안에 내륙 산림, 강, 해안, 만, 대양 등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는 각종 동식물의 서식지가 다양하게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조몬인은 수렵 채집민 중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살았다. 특히 견과류가 풍부한 숲과 연어가 많은 강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은 바다가 있던 일본 중부와 북부에 몰려 살았다. 조몬 시대 일본인은 대략 25만 명을 헤아렸다고 하는데 이는 오늘날의 일본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수렵 채집을 하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울 정도다. 오늘날 조문인과 가장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태평양에 면한 캘리포니아 북서부 해안에 사는 미국 인디언인데 견과류가 풍부한 숲이나 연어의 회기천, 먹을 것 많은 바다가 생활 터전이라는 점에서 흡사하다. 아마도 인간 사회의 수렵적 진화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까 싶다. 지금까지 조문인이 이룬 성과를 이야기했지만 반대로 그들에게 부족했던 점도 확실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집약 농경을 하지 못하고 미숙한 시도를 해보는데 그쳤다. 개를 기르지 않았으며 이렇다 할 가축도 없었다. 금속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글도 없었으며 옷감을 짜지도 않았다. 조문인이 살던 마을과 무덤가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집도 무덤도 없었다. 사회 계층은 아주 미미하게 분화되었으며 족장이나 지도자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모든 부정적 요소는 일본에서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중국 본토와 한국의 당시 상황과 대조적이었다. 그리하여 일본은 BC 400년 이후 대변혁의 물결에 휘말리게 되었다. 일본의 조선시대가 당시 동아시아 사회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지만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토기와 흑요석의 전파를 보면 조선의 수상생활 도구가 현재 도쿄에서 300km 남쪽으로 떨어진 이즈섬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은 토기, 흑요석, 낚싯바늘을 한국과 러시아, 오키나와와 교환했다. 이는 앞에서 아시아 본토산 곡물 대여섯 가지를 교환했다고 언급한 것과 유사한 사례다. 일본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조문인이 중국에서 직접 수입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은 적은 별로 없지만 그 후 전개된 일본사에 중국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후세대와 비교할 때 조문 일본의 의의는 그들의 외부 세계와 어떤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조문 사회에 외부 세계가 미친 영향이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조문 일본은 외부와 차단되어 1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게 없는 우주의 완고한 축소판이었다. 너무도 쉽고 급격하게 변하던 당시 세계에서 안정을 지켜낸 하나의 섬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관점에서 조선 사회의 특이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아시아 본토의 사회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BC 400년경 조선의 생활 양식이 막바지로 치렀던 때로 돌아가 보자. 당시 중국은 부유한 엘리트 계층과 가난한 평민으로 이루어진 여러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취락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막 정치적인 통일을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형성하려던 무렵이었다. BC 7500년 초엽 중국 북부에서는 기장을, 남부에서는 별을 기립반으로 한 지방 농경이 발달했고 돼지와 닭, 물소 등을 사육했다. 그때 중국은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이미 900년이 지난 후였으며 금속독을 쓴 지는 1500년이나 된 무렵이었다. 더군다나 그 즈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무쇠 생산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중국의 발전된 문물은 한국으로 전파되었는데 한국 역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농사를 지었고 BC 1000년경부터 금속을 사용했다. 대한해협과 동중국해 너머에서 수천 년을 이어온 이러한 발전상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부 교역을 하긴 했으나 아직도 문자를 알지 못하고 석기를 쓰면서 수렵 채집을 하던 일본의 사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인간 역사를 통틀어 금속 무기와 군대로 무장하고 농경 문화로 뒷받침된 중심 국가는 수렵 채집을 하며 석기나 쓰는 뒤떨어진 족속을 발달하게 마련인데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조선인은 그토록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 모순에 대한 답은 이해하려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BC 400년이 될 때까지 대한해협 연안에 살던 농사꾼들은 수렵 채집인보다 부유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했다. 또 중국은 조선인과 직접 교역을 하지 않았다. 조선이 중국과 교역할 때는 늘 한국을 통했다. 한편 따뜻한 중국 남부 지방에서 기르던 벼는 그보다 훨씬 서늘한 한국을 향해 천천히 북상하며 전파되었다. 이삭이 추위에 적응하도록 개량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국의 초창기 벼 농사는 물을 댄 논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초기 농업 생산량은 조선의 수렵 채집에 견줄 바가 못 되었다. 조선인은 그러한 현실을 알면 알수록 한국의 농업을 받아들여야 할 어떤 매력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한국의 가난한 식량 생산자들이 역시 굳이 농사를 일본에서 전파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듯이
풍요로웠던 조문인의 생활을 급작스럽게 극적으로 변하게 된다. 한반도에서 전래한 생활 양식이 일으킨 변화. 12,000년경 규슈에서 토기를 발명했으며 그 결과 조문인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 일본사의 결정적인 두 가지 변화 중 첫 번째라고 앞서 언급했다. 두 번째 결정적인 변화는 BC 400년경 한반도 남부에서 도래한 새로운 생활 양식과 함께 두 번째 인구 폭발을 경험하며 촉발되었다. 이 두 번째 변화는 일본인이 누구냐는 질문에 매우 답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과연 조문인은 한국에서 온 이주민으로 대체되었을까? 아니면 일본 원주민인 조문인이 그대로 일본 사회를 지배하면서 새롭게 유용한 기술을 배운 것에 불과할까? 새로운 생활 양식인 일본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규슈의 북쪽 해안에서 처음 나타났다. 이곳은 한국과 대한해협을 두고 바로 맞닿은 곳이다. 새로운 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철기가 이용되고 농경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물을 댄 눈에서 별을 경작하기 시작했으며 수로와 댐, 제방과 논을 완벽히 갖추었다. 고고학자들은 벼 잔유물을 출토했으며 1884년 도쿄 지구에서 처음으로 특유의 토기를 확인한 후 이 새로운 생활 양식을 야유이라는 용어로 명명했다. 조문 토기와 달리 야유이 토기는 동시대의 한국산 토기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야유이 문화의 많은 요소는 확실히 한국적이었으며 일본의 이전 시대와 상당히 동떨어졌다. 동제물품, 직조구술, 유리구슬, 땅에 묻는 쌀, 저장 항아리, 죽은 사람을 톡에 넣어 묻는 풍습, 한국식 도구와 집 등이 그 예다. 야유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물은 벼였지만 일본에 처음으로 소개된 공류 27종과 완벽히 가축화된 돼지 역시 이 시대의 특징적 산물이다. 야유이 시대 식량 생산자들은 여름에는 물을 댄 논에서 경작하고 겨울이 되면 마른 땅에서 기장, 보리, 밀 등을 재배해 이모작을 했다. 집약 농경 체제의 높은 수확량은 규슈 지방의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조문 시대가 야유이 시대보다 14배나 길게 지속되었지만 고고학자들은 규슈 지방에서 야유이 유적지를 훨씬 더 많이 발굴했다. 야유이 문화의 급격한 발전. 야유이 농경 문화는 즉각적으로 규슈와 인접한 주요 섬인 시코쿠와 혼슈로 전해졌다. 도쿄 지역에서는 200년 많은 야유이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규슈에서 1600km 떨어진 혼슈 최북단에는 그로부터 약 다시 100년 만에 전파되었다. 규슈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야유이 유적지에서는 새로운 야유이 토기 외에 조문 토기도 함께 발견된다. 조문 토기는 야유이 문화와 토기가 혼슈를 거쳐 북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지만 조문 문화의 기초를 이룬 몇 가지 특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야유이 시대 식량 생산자들은 한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농기구가 완전히 금속으로 교체되었음을 또 조문인이 사용하던 뗀석기를 계속 사용했다. 몇몇 집은 한국식으로 몇몇은 조문식으로 농사를 지었다. 특히 야유이 문화가 당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접한 도쿄 북쪽, 즉 벼를 재배하기에는 다소 날씨가 추운 추접 채집을 하던 조문인이 살던 지역까지 퍼짐에 따라 야유이와 조문이 뒤섞인 문화가 생겨났다. 금속 재질이지만 조문식인 낚싯바늘과 변형된 야유이 양식이 조문식 무늬가 새겨진 그릇이 발견된 것이다. 야유이 식량 생산자들은 추운 혼슈 북단을 손쉽게 점령한 뒤 그
그 지역을 떠났다. 아마도 벼농사가 조문 수렵 채집민의 생활 방식과 비교해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후 2000년간 혼슈 북부지방은 황무지로 인식되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와 그곳에 살던 아이누이는 19세기에 편입될 때까지 일본의 일부라고조차 생각되지 않았다. 야요이 철기는 수세기가 지난 후 자체적으로 철 제련과 제조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주로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왔다. 야요이 일본에서 특히 집단 묘지를 통해 엿보이는 계층 분화 조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수세기 후였다. BC 100년경 이후에는 공동 묘지와는 별개로 목으로 된 소품이나 청동 거울같이 중국에서 수입된 장신구가 발굴되어 상류 계급의 무덤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무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야요이 시대 인구 증가가 지속되고 물이 필요한 벼농사에 적합한 좋은 늪지대나 물을 댈 수 있는 평원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발생했음을 뜻하는 고고학적 증거가 점점 더 많아졌다. 대량 생산된 화살촉, 방어를 위한 해자, 뾰족한 무기에 뚫린 채 발견된 두개골 등이 그것이다. 야요이 일본이 치른 전쟁에 관한 이러한 증거물은 중국 연대기에서 묘사된 외와 무수한 작은 정치 집단으로 나누어 전쟁을 일삼던 고대 일본에 대한 설명을 보완해 준다. 우리는 고고학적 발굴과 실망스러울 만큼 모호한 후대 기록에서 300년에서 700년에 이르는 기간에 정치적으로 통일된 일본이 출현했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짐작할 뿐이다. 300년 이전에 조성된 상류층 무덤은 규모가 작고 지역 특색이 가미되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00년 초반을 전후해 열쇠 구멍처럼 생기고 거대한 흙더미로 이루어진 고분이라고 불리는 무덤이 혼슈의 긴나이 지역에서 촉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고분들은 이전의 야요이 문화권이었던 규슈에서 혼슈 북부에 이르는 전 지역에서 점차 나타나게 된다. 어째서 기나이 지역일까? 아마도 이 지역이 일본에서 비옥한 농경지대 중 하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지역은 오늘날 엄청나게 비싼 고배 소고기가 생산되는 곳이며 1868년 수도가 도쿄로 옮겨지기 전까지 고대 도읍지였던 교토가 위치한 곳이다. 고분은 길이 450m에서 높이 460m, 높이 30m에 달하는 아마도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흙무덤일 것이다. 엄청난 인력이 필요했을 거대한 무덤과 일본 전역에 걸쳐 고른 형태의 무덤이 분포한다는 사실은 그만한 노동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통일을 이룬 강력한 통치자가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고분에서는 화려한 부장품이 발견되지만 아직까지도 규모가 가장 거대한 무덤만큼은 발굴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무덤들에는 일본 왕실의 조상들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분은 당시 일본이 중앙집권 정치 체제를 구축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이는 훨씬 후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쓰인 연대기에 기록된 고분 시대 일왕에 관한 설명을 강화한다. 고분 시대의 한국이 일본에 미친 엄청난 영향은 불교, 문자, 승마, 그리고 새로운 사자기, 야금술 등을 아시아 본토에서 일본으로 전파했다는 것이다. 712년 마침내 일본은 첫 번째 연대기를 완성했고 이로써 역사의 광명 속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적어도 712년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인이
확실하며 그들이 쓴 옛 일본어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현대 일본어의 원형이다. 현재 일왕 아키히토는 연대기가 쓰인 712년의 황제였던 이의 82번째 직계 후손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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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뻘인 전설상의 첫 번째 왕 진무의 125번째 직계 후손으로 간주된다. 일본의 조상에 대한 관한 세 가지 학설. 일본 문화는 1만여 년간 지속된 조문 시대보다 700년간의 짧은 야유의 시대에 훨씬 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조문 시대의 정체성과 야유의 시대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는 대비는 일본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분명 BC 400년경에 어떤 중대한 일이 생긴 것일 텐데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조문인일까 야유인일까? 아니면 그들의 혼혈인일까?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 학설을 둘러싼 열띤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 학설은 조문인의 수렵채집민 자체가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의견이다. 그들은 이미 수천 년간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농업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야외 시대로 변화한 것은 아마도 조문 사회가 식량을 좀 더 많이 생산해 인구 증가를 가능케 한 추위의 강한 벽시와 관계수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 이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학설은 몇몇 현대 일본인에게 설득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인의 유전자가 일본인의 유전자로 전해졌다는 환영받지 못할 이야기를 축소하며 일본인이 최소 12,000년간 독자성을 지켜온 것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학설은 위의 학설을 선호하는 일본인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야외 시대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수의 한국인이 한국의 농업기술과 문화 그리고 유전자를 가지고 이주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규슈는 한국보다 따뜻하고 습한 벼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니 한국인 식량 생산자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야외 일본은 한국에서 이주자를 수백만 명 받아들였으며 이들 이민자들은 야외 전환기 무렵 7만 5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조문인의 유전자를 압도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간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온 한국인 이민자의 자손이란 얘기다. 마지막 학설은 한중에서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엄청난 규모였다는 견해는 부정한다. 그 대신 벼농사와 생산성이 높다 보니 수가 적은 이주 식량 생산자들이 조문 수렵 채집민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가 늘어나 결국 그들을 압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 5,000명이 규슈에 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벼농사를 지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이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씩 인구가 증가한다. 이는 수렵채집민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수치지만 농경 문화권에서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 케냐의 인구는 1년에 4.5% 증가한다. 700년 후면 이주자 5,000명은 자손을 500만 명 남길 것이고 조문인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학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이주 없이도 한국인이 현대 일본인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비슷한 양상의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두 번째나 세 번째 학설이 내게는 첫 번째 학설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지난 1만 2천년간 문경은 전 지구에서 채 9군데가 되지 않는 곳에서만 발생했다.
중국, 비옥한 조승달 지대, 나일강, 티그리스강, 페르시아만을 연결하는 고대 농업지구대, 그리고 다른 몇몇 지역 말이다. 1만 2천년 전 지구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수렵과 채집을 했다. 오늘날 인류 대다수는 식량 생산자이고 나머지도 식량 생산자가 있어야 먹고 사는 형편이다. 이렇듯 얼마 안 되는 발상지에서부터 농경이 퍼지게 된 이유는 수렵 채집민이 농경을 받아들인 결과가 아니라 조문인이 BC 1700년에서 BC 400년까지 그랬듯이 수렵 채집민은 이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 대신 농경은 좀 더 유월한 농사 기술을 발전시킨 식량 생산자들이 수렵인과 이족 결혼을 한 후 수렵인을 죽이거나 그들을 경작하게 적합한 땅에서 몰아내면서 전파되었다. 근대에 들어와 유럽의 식량 생산자들은 북아메리카 서부의 인디언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남아프리카의 산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 이와 비슷하게 선사시대에는 석기를 사용하는 식량 생산자들이 유럽과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수렵인을 모조리 대체했다. 선사시대 내내 식량 생산자들이 수렵인들에게서 취한 이득은 아주 적지만 BC 400년에 한국인 식량 생산자들은 조문 수렵인에게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이미 철기와 집약 농업에 관한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에 관한 이 세 학설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문인과 야요이인의 유골과 유전자를 현대 일본인과 아이누인과 비교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분자 유전학자들은 고대 인류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고대 일본인과 현대인의 모집단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그리고 그들은 조문인과 야요인의 골격이 평균적으로 쉽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문인은 키가 작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아랫팔이 길며 다리가 짧다. 둥글 넓적한 얼굴은 눈 사이가 넓고 눈두덩이가 두드러지게 솟아오른 데다 코와 콧마루가 뚜렷한 얼굴 지형들을 그릴 수 있다. 야요인은 조문인보다 평균 3-5cm가량 더 크고 얼굴은 길고 좁으며 눈 사이가 멀고 눈두덩과 코는 평평하다. 몇몇 야요이 유골은 여전히 조문인과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조문과 야요이 변천에 관한 어떤 이론에도 예상할 수 있는 바다. 그리고 고분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이누인을 제외한 모든 일본인의 골격이 같아지며 현대 일본인 한국인과 닮은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조문인의 두개골은 현대 일본인과 다르고 현대 아이누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야요이인의 두개골은 현대 일본인과 가장 닮았다. 현대 일본인이 한국인과 비슷한 야요이인과 아이누인과 비슷한 조문인의 혼혈이라는 가정하에 유전학자들은 이 두 유전자 그룹의 상대적인 구성 비율을 계산하려고 한다. 결론은 한국인 야요이인 쪽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아이누인, 조모인 유전자는 한국인 유자들이 가장 많이 도착하고 조문인 인구가 가장 적었던 일본 서남부에서 제일 희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견과류
숲이 울창하고 일본인 조몬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으며 야외인의 변홍사가 번성하지 못한 일본 북부 지역에서는 아이누인 조몬인 유전자 구성이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이주는 현대 일본에게 정말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아직은 그 이주가 엄청난 규모였는지 아니면 소수였는지는 소수였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에 힘입은 팽창이었는지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말이다. 또 아이누인과 야요이를 지배한 한국인과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가 뒤섞은 조몬인의 후손일 확률이 높다. 조몬 수요빈에게 변호사 기법을 전해준 한국인 식량 생산자들이 마침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설명을 했는데 혹자는 어째서 한국인은 수천 년 전에 농경을 받아들이고 한동안 일본의 기술을 전해줄 생각은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진출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앞서 나는 한국의 초기 농경은 생산적이지 못했고 오히려 수렵 채집민이 가난한 식량 생산자를 능가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농업 생산량이 수렵과 균형을 맞추게 되고 야외의 혁신을 가져온 원동력은 아마도 동시에 진행된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마른 논에서 하는 비생산적인 변호사가 아니라 관계 수로를 이용한 변호사로 발전, 추운 기후에 견디는 벼 품종의 지속적인 개량, 한국의 식량 생산 인구 증가와 이주에 대한 압력, 그리고 나무, 삽과 팽이, 변호사에 필요한 다른 기구 등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한 철기의 발달이다. 철과 집약 농업이 동시에 일본에 전파된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나는 이 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외모가 독특한 아이누인과 그렇지 않은 일본인이 함께 일본에 살게 되었는지에 관해 명쾌한 해석을 내놓았다. 아이누이는 원래 일본에 살던 원주민의 후손일 확률이 높고 일본인은 근래 일본으로 이주해온 민족에서 이어져 내려왔을 거라는 의견이다. 이제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고고학과 형질, 인류학, 유전학에서 찾을 수 있는 복합적 증거를 살펴볼 차례다. 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 특히 일본인으로 하여금 다른 해석을 모색하게 할 유력한 반론 또한 제기했다. 그것은 만일 일본인이 정말로 근래에 한국에서 유입된 이주자의 후손이라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매우 유사한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만일 일본인이 멀지 않은 과거의 규슈 지방에서 아이누인과 닮은 조몬 토착민과 한국에서 온 야유이 침략자들이 혼혈해서 유래했다면 일본어는 한국어와 아이누어 양자와 매우 밀접한 유사점을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어와 아이누어 사이에는 뚜렷한 관련이 없고 일본어와 한국어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역시 2400년 전에 민족의 융합을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모순에 대한 내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규슈에 살던 조문인의 언어와 이주해온 야오인의 언어는 사실 현대 아이누어와 한국어와 그다지 유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선 아이누어를 살펴보자. 알다시피 아이누어는 근래 일본의 일부인 홋카이도에서 살던 아이누인이 사용했던 것이다. 홋카이도의 조몬인 역시 아이누어와 비슷한 말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규슈의 조몬인은 분명 다른 언어를 썼을 것이다. 규슈의 남쪽 끝에서 홋카이도의 북쪽 끝까지 일본 열도의 총 길이는 2400km에 달한다. 이로써 조문 시대에는 도구 제작 기술과 토기 형태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역사적으로도 계속된 정치적 분쟁을 불러왔다.
1만 년 동안 조문 시대가 지속되면서 그에 상응하는 언어적 다양성 역시 크게 발달했을 것이다. 만일 고고학적 증거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 남쪽의 조문인과 북쪽의 조문인이 각각 러시아와 한국에서 건너왔다면 어쩌면 그들의 언어는 1만 2천 년 전 또는 더 오래전에 이미 다른 언어가 되었을 수도 있다. 사실 홋카이도와 혼슈 북부의 많은 지명에서는 아이누어에서 강을 뜻하는 나이나 베스 그리고 곳을 뜻하는 시리가 포함된 단어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아이누어의 영향력이 짙게 밴 이름은 일본 남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야요이인과 일본인 정복자들이 조문의 여러 지명을 차용했음을 뜻한다. 미국에 이주한 백인들이 매사추세츠나 미시시피와 같은 원주민 지명을 차용한 것과 마찬가지다. 물론 아이누어가 일본 북단에서만 사용된 언어였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편 규슈에서 사용된 조문어는 폴리네시아어와 인도네시아어, 타이완의 토착어가 속하는 인도네시아 어족과 같은 뿌리에서 발생했을 것이다. 많은 언어학자는 일본어가 오스트레네시아 어족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해왔다. 가령 두 언어 모두 이른바 개음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대의 타이완인은 뛰어난 해상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은 사방으로 진출에 흩어졌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북상해 규슈에 도착했을 수 있다. 즉 근대 홋카이도의 아이누어는 고대 규슈의 조문어 모델로 적합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BC 400년경 한반도에서 이주해온 이들의 언어를 고대 야요이 언어이라고 간주하기도 어렵다. 한국은 정치적 통일을 이룩한 676년에 이전에 새 왕국으로 분할을 되어 있었다. 현대 한국어는 중국 삼국을 통일한 신라 언어에서 유래했지만 신라는 일본과 그다지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한국의 초기 연대기를 보면 삼국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신라는 복속된 고구려와 백제 언어는 신라에 복속된 고구려와 백제 언어는 후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전해지는 고구려어 단어를 보면 현대 한국어보다 오히려 옛 일본어의 그것과 더욱 유사하다. 삼국이 통일되기 전인 BC 400년경 한반도 언어는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띠었을 것이다. 당시 일본에 전해져 현대 일본어의 기원이 된 한반도 언어는 현대 한국어의 기원이 된 신라 언어와는 크게 달랐으리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국인과 일본인은 언어보다 외모나 유전자에서 더 많은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일본과 한국 양국이 최근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탓에 어디에서도 인기를 끌 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다. 양국의 지난 역사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했다. 아랍인과 유대인의 경우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같은 피를 나누었으면서도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적의를 키워왔다. 하지만 동아시아와 중동에서의 이러한 반목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한국인과 일본인은 수긍하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성장기를 함께 보낸 쌍둥이 형제와 같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는 양국이 고대에 쌓았던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발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